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여기 노량진에서 여러분들 이제 처음 뵙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노량진에서 수업하실 첫 학생들이니까 이제 더욱더 반갑고 또 더욱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기 교재가 여러분들 지금 이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와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기 다음 주에는 그 재본된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식 출판은 이제 9월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니까 좀 한 주 정도만 좀 여러분들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좀 수업에 그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 물론 직렬별로 다양하시겠지만 사회라는 과목이 다른 기타 다른 과목보다는 그렇게 수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도 접해본 과목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비록 세 과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알게 모르게 많이 접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자 어쨌든 사회 과목이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물론 당연히 높은 점수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과목하고의 어떤 시간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회 과목은 수업 시간 내에 그냥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과목처럼 몇 달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 배운 세 과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마다 그 출제 비중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데 모든 공무원 시험이 마찬가지잖아요. 특정 영역에서 집중되는 건 아니고 물론 잘 나오는 파트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 과목, 전 범위를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저도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과목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건가요? 처음 하시는 분? 처음 하시는 분. 조금 해보시는 분 계세요? 조금 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 지금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 순서는 여러분들 제가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그 파트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출제 이제 비중이 높은 게 법과 정치거든요. 그래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예전에는 이제 정치하고 법과 사회라고 해가지고 좀 세분화됐던 걸 우리 학생들 수험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합쳤어요. 합치면서 좀 법학의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 심화된 부분은 이제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한 과목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도 1년을 준비하는데 이거 세 과목이니까 그럼 3년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용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하시면 같이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선택 과목에 행정법 혹시 선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행정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이라든지 그걸 선택하신 분들은 그쪽에 이제 법학의 어떤 리걸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 법과 정치 공부하신 데는 상당히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급적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는 시사적인 내용들하고도 밀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 간략한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준비하는 게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내년 시험, 내년 4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면 내년엔 이맘때쯤이면 이제 합격을 다들 하셔가지고 원하는 쪽 이제 연수를 기다리시거나 아니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계실 건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중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고 문제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고 소화가 될 수 있으면 이것저것 다 풀어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셨을 때 시험 치기 내가 일주일 전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시험이 4월 7일이다. 그러면 4월 1일 날 내가 뭘 하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험장에 들고 갈 게 과연 뭘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것저것 늘리고 여기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저기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들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되게 자료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판 되면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다른 친구는 정리된 거 여러 번 돌리면서 벌써 한 3, 4일 만에 1회독, 2회독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한번 다 돌리는데도 보름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게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에다가 가필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당근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적 심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은 그런 식으로 양을 이제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신다 보시면 되고 객관식 시험에 당락은 여러분들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모든 게 결정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개월을 열심히 죽으라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한 달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 버리면 그 한 달을 열심히 한 친구한테 뒤처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한 달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시험 목표라는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D-Day 날 한 달 전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것만을 계속 생각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보면 작년에 이제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 친구를 직접 가르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독서실에 앉아서 작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시로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법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물어보고 하는데 그 수험 기간은 7개월 정도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행정법 도저히 봐도 모르겠다. 소멸시효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막 그냥 이제 강의로 듣다 보니까 그게 힘들 수 있겠죠. 인터넷 강의로 들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다가 국가직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이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국가직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거 도저히 행정법을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방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조언을 하면서 뭐 용기 붙돋아주는 그런 정도만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사회 과목으로 좀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행동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내가 잠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푸니까 오히려 행정법보다 점수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한 7개월, 6개월 준비한 행정법보다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 쳤던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실력으로 쳤던 게 점수가 더 높아가지고 그걸로 한번 선택을 했는데 대신 한 달 동안은 그것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더니만 저는 당연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데 또 본인 스스로가 공부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거는 막상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데 아무튼 그 사회라는 과목을 너무 길게 깊이 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학문에 뭐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일찍 문제를 풀어보고 또 책을 또 뭐 정리를 하면서 또 알게 됐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충실한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재밌게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그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자, 정말 죄송한데, 자, 프린트물. 자, 우리 법과 정치는 크게 6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단원이 보면 민주주의, 민주정치,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프린트물로 좀 이렇게 내용 보시고, 그리고 복습 안 하셔도 오늘 그냥 수업 듣고 내용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에는 영어 공부하고 그런 것들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서 영어 공부는 특히 이제 꾸준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뭐 양이 많은 과목들 그렇게 좀 하시고 사회는 정말 수업 시간만 정말 충실히 해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스스로 친구한테 이런 것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제 보면 정치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정치의 의미라는 그런 파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과목이든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의미 그걸 갖다가 서술해 놨을까요? 근데 의미가 하나로 정의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렇게 또는 협의의 의미, 광의의 의미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TV 같은데 막 보다가 자 우리 명절에 친지들 모이면 늘 이제 어른들 하시는 말이 요즘 정치가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은 뭐 판이야, 뭐 개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정치인들 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당을 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는 정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요즘에 월드컵 하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해가지고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팀에서 어떤 선수가 정치질을 했다. 그 축구팀에서 무슨 정치질을 했다. 이런 말을 갖다가 댓글에다 그렇게 남기더라고요. 그게 그 친구들만이 쓰는 언어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어떤 뭐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자 우리나라 군대를 외국으로 파병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정치가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회사나 기업이나 회사 기업 같은 말이죠. 회사나 가정이나 학교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툼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정치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국가 기관만의 활동, 국가 기관 어떤 분쟁에 있어서 국가 기관이 해결해 가는 과정 아니면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치라고 본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좁은 의미겠죠. 그럼 넓은 의미는요? 여러 집단들 속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도 포함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분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걸 우리가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의미 관련해서 보기 전에 자 보시면 자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치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우리 경제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뭐든지 가질 수 있고 할 수가 있다면 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사람마다 본인이 원하는 게 따로 있고요. 근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라든지 어떤 가치품들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배하고 어떻게 나누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 그 정원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줄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늘렸으면 좋겠죠. 언제까지? 내가 합격할 때까지만 늘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엔요? 줄였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은 좀 덜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격증 시험 같은 건 특히나 심하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변호사 시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 그럼 내가 시험 칠 때는 정원을 인원을 많이 늘려줘가지고 내가 쉽게 합격하고 근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정원을 늘리면 내 밥그릇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정원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례로 뭐 노스쿨 우리 처음에 도입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변호사를 많이 양성해가지고 변호사가 많으면 당연히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저렴하게 우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건 좋은 취지인데 뽑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자 우리 사건 분쟁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걸 많은 변호사들이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막상 실제 우리 월급쟁이 생활보다도 힘든 그런 변호사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계속 밑에 새로운 신규 변호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너무 침해되니까 이제 또 정원을 한정시켜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구에는 불이익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해결하는 게 바로 정치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 우리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이 해결하는 거 이렇게 좁게 보는 걸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자 요걸 좀 잘 보세요. 실제 수능에서도 요것 때문에 좀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 막상 또 우리 공무원 준비생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줄이랑 굵은 글씨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1번 보세요. 전통적 의미에서 좁은 의미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규범적 활동으로서 권력의 장악과 유지를 둘러싼 다툼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 보는 게 바로 좁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론을 한번 보시면 국가기관 또는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를 둘러싼 정치 담당자들의 활동. 그래서 우리 여야의 다툼, 국회의원들의 다툼, 그 다음에 정부와
국회의 다툼 이런 것들 있죠.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을 바로 뭐다? 좁은 의미의 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자, 넓은 의미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친구들끼리 스터디하다가 스터디가 끝나고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이 친구는 짜장면 먹자 그러고 이 친구는 밥을 먹자고 그런다. 그렇게. 근데 그럼 각자 따로 밥을 먹나요? 같이 스터디도 했으면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친목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제일 좋은 방법 뭡니까? 당사자들끼리 협의해가지고 해결해 가는 게 가장 좋겠죠. 협의에 의해서 내가 이번엔 양보할게. 대신 다음엔 내 마음대로 먹을 거야? 따라와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절대 양보 못해. 그러면 뭡니까? 그때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3자죠. 중간에 사람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제3자가 해결해 가는 걸 갖다가 우리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중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양 당사자가 그걸 수락하면요. 수락하면 이제 그때부터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을 갖다 우리 무조건 따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무조건 따르기로 한다? 그게 바로 중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우리 스터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해가는 것도 역시 정치라고 보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넓은 의미의 정치 구별되시겠죠. 시험에는 딱 그거 나옵니다. 그냥 기억에 설명하는 거, 기억에 관련된 내용 나오고 니언에 대한 설명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되는 해설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는 건 요거예요. 자, 요게 좁은 의미라면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수능 지문에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렸던 지문, 그리고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처럼 자, 우리 학생의 활동 중에 다툼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은 자,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그걸 뭘로 봅니까? 정치 의미로 포함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는요. 포함이 안 되죠. 그거는 잘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국회의원인 갑이 입법 활동을 했을 때 좁은 의미에서는요. 국가기관 정치인들의 활동이니까 정치 맞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요. 정치 아닙니까? 정치 맞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넓은 의미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의 활동도 여기 넓은 의미의 정치에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국가기관이 아닌 다양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정치활동의 과정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현대적 의미 한번 볼까요? 자,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다고요? 가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등의 해결 과정 보시면 대립, 합의, 그 다음에 합의 실행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치를 보는 관점 여기다가 꺽쇠 한번 할게요. 정치를 보는 관점 이렇게 나오면 딱 두 개. 국가 현상설,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게 국가기관의 어떤 권력 다툼을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정치라고 봤다면 국가 현상설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누구만이? 국가기관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기관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국가기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시면 보통 이제 행정부, 정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러니까 거기 직원분들, 공무원이신 분들, 자 거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면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 국가현상설은요, 그러한 국가기관만의 활동을 그렇게 본다 해서 좁은 의미로 연결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집단현상설이라는 건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회사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국가현상설은 정치를 오직 국가만이 갖는 고유한 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이건 좁은 의미의 정치로 연결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요. 국가는 가정이랑 학교랑 회사랑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강제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집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만이 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집단 현상설은 그럽니다. 아니야. 분쟁이라는 게 꼭 국가기관만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도 역시 정치라고 볼 수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집단 현상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얘하고 뭐 연결하고 얘랑 연결하는 거, 이건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은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에서 관련되는 것들 한번 장단점이라든지 아니 비판점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국가 현상설에서는 그거는 맞아요. 다른 집단하고 국가는 엄연히 다르죠. 국가는 뭡니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내라, 군대 가라, 싫은데요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는 정당하게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집단에서는요, 왜 내 말 안 듣고 짜장면 먹으러 가?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 현상설에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국가라는 게 존재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도 사회에는 여러 많은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때 뭐 이렇게 그런 갈등을 해결해 가는 걸 그럼 정치로 보지 않느냐? 그건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현상설의 가장 큰 장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는 다른 여타 기관, 집단하고 다르다. 그걸 잘 설명해주고, 반대로 비판점은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겠죠. 그러면 집단 현상설은 반대겠죠. 여타 집단하고 국가는 엄연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국가, 가정, 학교 뭐 이런 거 다 동등하게 그렇게 본다는데 비판점이 있는 겁니다. 장점은요, 그렇죠. 여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선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리된 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고 갈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 정치를 보는 관점. 그래서 국가 현상설은 보시면 정치를 어떻게 본다?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 왜? 국가는 독점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정치가들의 행위 그런 것들을 우리 정치로 본다. 근데 집단 현상설은요, 국가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사회 집단의 활동을 모두 우리 정치의 범위에 포섭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정치활동 보세요.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일에 한정되는 게 바로 국가 현상설이고요. 그리고 그 외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배분하고 어떤 자원을 배분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바로 정치다. 그게 바로 집단 현상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은 어디에 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주로 다투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민생의 안정 이걸 위해서 다툴까요?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그럼 국회의장의 임기는요? 2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국회의장이 우리 당에서 나오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국회의장 선거는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절대 다수 대표. 그래서 절대 다수 표를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은 사람이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자 모든 걸 자유롭게 이렇게 투표를 하면 좋겠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국회의장 하려고 당들끼리 서로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는 그렇게 정해진 건 없지만 관례적으로 제1당 그러니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나머지 국회 부의장은 2명이거든요. 국회 부의장은 이제 뭐 두 번째 의석이 많은 당,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정도가 계속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다가 거의 운영이 안 됐죠. 그러다가 이번에 합의를 보면서 뭐 때문에 다퉜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우리 국회에 보면 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완장. 그래서 국회의장, 부의장. 이거는 거의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 그다음에 부의장은 2당, 3당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당에서 선출을 하면요. 그 사람을 후보로 올리면 그리고 막 진짜 치열하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몰표를 줘버려요. 국회의장, 부의장은 서로 이제 합의하에 그래서 몰표를 줘가지고 한 90, 한 5, 6% 정도 이렇게 표를 얻고 당선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도 투표를 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치열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부결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당선자가 막 그 당선하는 그 선거하는 과정 중에서 또 뭐 어떤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사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가장 논점이 됐던 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입니다. 그 법사위원장에서 새누리당 한국당인가요? 한국당이 절대로 양보 못하겠다.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도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다투다가 이번에 그쪽이 양보하고 대신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걸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이렇게 활동들을 보면 국민들의 민생 안정과 관련되는 법안과 관련돼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뭡니까? 주로 이제 관심을 두는 거는 뭐예요? 자신의 정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뺏기지 않을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현상사에서는 그쪽에만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내용은 정치 권력 획득 유지 행사 이쪽이라면 집단 현상설은 넓게 다 보는 겁니다. 각 집단의 어떤 그런 다툼을 조정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보는 관점도 다르겠죠. 얘들은 어떻게 볼까요? 국가는 다른 집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그럼 집단 현상설에서는요. 국가도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 동등하게 보는 그런 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비판과 관계. 이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판 아까 가장 큰 비판이 바로 그겁니다. 국가 생성 이전에 어떤 정치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국가라는 게 우리 인류가 존재하고 바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 어떤 정치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다른 집단의 어떤 분쟁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에 소홀하기 쉽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에서는요. 그렇죠. 국가하고 다른 집단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보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국가가 우월한 존재임을 간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인간의 뭐 사회활동이 실제로 국가의 발전과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뭐 무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걸 객관식으로 여러분들 딱 나오시면 그렇게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게 일단은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그냥 요 두 가지 양면성하고 권력성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면성 정치가 도대체 뭘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우리들이 바라는 게 모두 동일하다면 분쟁을 우리가 바라는 게 여러분들 동일하고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뭡니까? 다툼이 있죠. 물론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어떤 걸 원할까요? 최저임금 올려줘. 그럼 사용자 측에서는 지금도 많아. 내리는 거는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니까 동결로 가자. 그러면 정부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의견 듣고 계속 그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성격은 가장 큰 성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거다 해서 우리가 양면성. 그래서 양면성이라는 거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양면성. 그리고 정치는 그렇죠. 어떤 정치 권력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권력성. 요거는 그냥 개념만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민주정치는 이거 양자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정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근대 시민사회 이전 근대 시민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뭐 여러분 한국사는 그런 게 안 나오나요? 옛날에 우리들이 그때 보면 우리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시민혁명이었죠.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주도 세력이 예전에 어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억압과 지배, 피지배 그런 관계였다면 어땠습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이제 정치 세력이 주도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게 바로 근대 사회. 그때부터 우리가 근대란 말을 쓸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근대란 말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대라는 것은 중세 사회 때 그 신분제 사회였던 중세 사회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낸 시민 사회를 시민 국가를 우리가 근대다. 보시면 근대 이전에서는 정치를 뭘로만 봤다? 그렇죠. 국가 현상사를 입각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는 사고 방식 그게 지배되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건 뭐다? 국가 기관이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거, 이게 정치다. 이렇게 봤던 게 바로 근대 이전입니다. 그러다가 자, 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뭐냐면 쪽을 좀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그런 것들을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넓게 봅니다. 그래서 집단 현상설에 이제 입각해서 국가 기관만의 어떤 고유한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갈등 해결 과정도 역시 정치야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거는 가볍게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의 규범적 기능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지문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어떤 사례가 막 주어졌습니다. 사례가 주어질 때 이것과 관련되는 정치의 기능은 하면 여러분들 규범적 기능인데, 규범적 기능은 딴 게 아니라 갈등이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어떤 갈등에 대한 해결책 그걸 갖다가 제시해 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정치의 규범적 기능이다. 그래서 보시면 바람직한 사회 조건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뭐 국민적 동참을 수반하여 사회 조건을 개선한다라고 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 해결책 제시 이렇게 하십시오. 해결책 제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는 해결책 제시입니다. 자, 우리 원전 부지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걸 주관하고 있는 어떤 뭐 원자력위원회나 뭐 그런 쪽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대신 여기 다 취업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보상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터전 근처에다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 건설합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뭐 취업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괜찮다 하면서 양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정치의 규범적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막 이게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들 해결책 제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 그다음에 질서 유지 기능, 뭐 시민 참여 기능, 이런 것들은 제목 위주로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저기 이제 정치의 의미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실 게 민주주의의 의미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도 들었을 겁니다. 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인데 뭐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는 국가는 없죠. 근데 어쨌든 민주주의란 말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민주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지금 처음이라서 이제 서먹서먹하고 말씀 안 하시죠. 저도 예전에 이제 강의도 듣고 그럴 때 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님들이 질문하면 왜 질문을 하시지? 그냥 혼자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저랑 친해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세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아니면 우리 고시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시다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한번 뱉는 거 있잖아요. 한번 말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 기억에 훨씬 진짜 오래 남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그걸 미처 몰랐는데 그냥 독서실에서 혼자 속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바로 쪽지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쵸? 자, 저도 예전에 아픈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저는 좀 민감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요즘 뭐랑 이제 그 백색 소음기 나고 그런데도 연필로 밑줄 긋다고 밑줄 긋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막 쪽지 붙이고 막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또 바깥에 추운 데서 왔다가 기침 한 번 했다고 뒤에서 누가 치는 겁니다. 깜짝 놀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저 기침하겠습니다. 이거 알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그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나?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지. 그래서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가지고 참고 하다가 저 옥상으로 한번 올라오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옥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 이러시냐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미리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지 자기가 오랜 소음 경험상 그 다음부터 조심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제가 그냥 옮겼던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독서실에서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만이라도 한번
좀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민주주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민주주의가 뭐야? 아버지, 민주주의가 뭔 줄 아세요? 그럼 아버지 생각이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오늘 민주주의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민주주의 어릴 때 배운 기억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이 왕이 혼자 독점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뭘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등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의미가 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는 되게 출제가 많이 됐는데요. 자, 우리 고등학교 법과 정치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긴 했어도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도 준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하는 다수의 지배에 의한 거, 그러니까 개인이 독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다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보세요. 내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지배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지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자도 될 수 있고 피치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념. 자, 여러분들이 이념이란 말이 나오면 자, 이념 이거로 목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념이란 말이 나오면 목적. 자, 그러면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또 자유, 평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짜장면 드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짬뽕 드시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다수결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토론, 뭐 양보,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련의 생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는 게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눈치 좀 채신 분 있을 겁니다. 자, 법과 정치 시험은 이거예요. 어떤 애가 나옵니다. 어떤 보기가 나와요.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설명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의미와 관련해서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설명들을 그냥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정치 형태. 아까 우리 본 다수에 의한 지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치자, 피치자에서 동일성, 민주주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치자, 피치자가 같은 거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개만 딱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뒷부분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그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자, 일단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통치 형태는 뭐라고요?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다. 근데 여러분 다수가 지배하면 좋긴 하겠지만 다수가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막 지배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중단 결정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누굽니까? 직업 정치인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자를 우리가 선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다수에 의한 지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 정치를 의미한다. 시민들이 뭐가 되는 거? 지배자도 되면서 피지배자도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동일성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동일성 민주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민주주의. 여러분 영어로 뭐예요? 데모크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원 같은 거는 그냥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다 보시면 돼요. 데모스하고 크라티아 해가지고 다수 그 다음에 지배 그걸 합친 합성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치에다 동그라미 하나 하실까요? 자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기출된 것도 이기도 한데 자치라는 개념, 자 자치가 포함되는 건 어디라고요? 그렇죠.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자치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지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스스로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뭐야? 그러면 1조 1항은 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우리 영화 변호인에서 보면 그 말 나오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멋들어진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보고 우리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안 보는 게 문제지만, 근데 어쨌든 헌법 1조 1항 2항은 여러분들 수험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1조 1항에다가 제가 거기 좀 음영 처리를 좀 했는데 왜 했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우리 어쨌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로 해서 정치 형태를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안 한다? 하고 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걸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공화국이란 말이 뭐예요? 공화국이라는 게? 공화국이란 말은 왕이 없다. 군주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헌법상 여러분들 저 일본이나 영국처럼 어떤 실질적인 권력이 없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갖다가 둘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두려면 우리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 1조 1항에서 분명히 말해서 민주공화국이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왕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왕도 존재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궁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우리나라를 그 왕정 국가로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되게 논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헌법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헌법은 어떻게 개정 절차를 거치는 거, 그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그렇게 대비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에 이제 나오니까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 요 4번 잘 보세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란 말은 이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 자치랑 말이랑 요 4번, 요거 우리 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요게 뭐가 관련되는 거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틀릴 거 전혀 없습니다. 요거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념은 한마디로 여러분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쉽다고 그랬어요. 그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자유를 실현,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 그 여러분들 우리 보면 동물 학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동물도 어느 정도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데 동물을 갖다가 막 옥상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 동물한테 막 이렇게 학대하고 그런 것들에서 동물을 갖다가 너무 잔인하게 대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말은 한마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어떨 때 존엄성? 인간은 절대로 수단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살리려고 이 친구를 희생해서 이 친구를 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생체 실험한다. 이것도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즉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예, 목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목적적 존재입니다. 목적적 존재. 뭐가 아니다? 수단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수를 위한 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다수를 위한데 개인을 희생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2차 대전 때 전체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니네가 희생해. 그거는 오늘날에서는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기 암 환자라 하더라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분들은 뭡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살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산소 마스크 떼내야지 이러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해야 되고 목적적 존재로서만 대우할 수 있는 거고 수단적 존재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그게 바로 인간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돼야 하며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다? 불가침, 불가향의 권리. 자, 불가침, 불가향 이런 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절대로 불가양, 양도할 수 없다. 아시겠죠? 내 목숨을, 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너에게 양도할 테니까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혹시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박빚이 생겼는데 그게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신체 장기는 내 거야. 그러면서 막 각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리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나중에 저 친구가 나한테 분명히 돈을 빌면서 이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저 친구의 장기는 내 거라고, 그리고 저 친구는 내 마음대로 내가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그것도 인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거는 뭐에 반하는 겁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그게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도 민법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공소양속에 반하고 선량한 사회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들은 무효로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자유, 그다음에 평등. 이게 이제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유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유. 여러분들이 자유가 나올 때, 자, 여러분들이 자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유가 뭐예요? 우리 친구,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나한테 간섭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고등학생은 자유가 뭐야? 그랬더니 자유는 여행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라디오 광고에 보면 라디오 광고에 보니까 땡땡 여행사에서 그렇게 광고 카피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는 여행이다. 뭐 여행도 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다니는데 간섭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유는 여러분들 자, 자유는 자, 본래적 의미, 고전적 의미에서 자유라는 거는 딱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하고 국가는 뭡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본래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왜? 그전에는 국가가 간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세 우리 신분제 사회에서는요, 군주가 영주가 지정하는 거기에 살아야만 했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결혼도 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랬습니다. 국가가 그에 대해서 간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후 그 사람들이 가장 갈망했던 건 뭡니까? 프리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유가 그동안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혁명 결과 그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건 바로 자유입니다. 자, 요때 말하는 제발 내가 하는 거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바로 무슨 자유? 소극적 의미의 자유,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적 의미, 고전적 의미의 자유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이대로 이렇게 뒀더니 오히려 뭡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유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식당에서 알바를 하든 아니면 뭐 가회를 하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우리 시민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아무리 당사자들끼리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절 간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공정한 계약들이 체결되고, 그것을 갖다가 계약이라는 건 구속력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사인하는 순간에 그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불이익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여건이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게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뭡니까?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뭡니까? 국가로 하여금 더 적극 정경을 바라게 됐어요. 그래, 제발 국가 우리를 나 몰라 하지 말고 나 좀 먹여 살려줘, 나 좀 사람답게 살게 해줘줘. 그러니까 국가야 가만히 있지 마. 그게 바로 여러분들 무슨 자유입니까? 적극적 자유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는 국가가 내버려 두는 거고, 요거는 뭐다? 오히려 국가로 하여금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무교육 있죠. 지금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육을 좀 마치게 해달라. 그래서 의무교육이 되면 여러분들 교육비는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우리 최저임금, 옛날에는 그런 거 개념조차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얼마 주면 얼마대로 막 그렇게 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거 해가지고 그거 시행 안 하는 사람, 안 지키는 분들 뭡니까? 신고해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진짜 밥도 굶어가면서 하더라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걸로 하니까 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보장을 해달라고 국가로 하여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여줘서 그 정도의 여러분들 안정적인 어떤 임금을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뭡니까? 실질적인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적극적 자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보겠지만 소극적 자유는 본래적 고전적 의미의 우리 자유권 요거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7에서 18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자유라는 거는, 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복지, 사회 뭐 그런 것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자, 정치라든지 그런 쪽에 우리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뭡니까? 내 의사를 실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와 관련되는 기본권이 바로 참정권, 사회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기, 그 다음에 여기가 20세기 이렇게 우리 뒤쪽에서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여기 평등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평등도 여러분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도 여러분들 평등도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요. 형식적 평등이 있고요. 실질적 평등이 있습니다. 자, 형식적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거, 그게 바로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 평등은요, 그런 차별,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형식적 평등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차이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거.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선거할 때 투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한 표씩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선거권, 투표, 선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선거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집행하는 거 있죠. 형벌권. 그것도 역시 형식적 평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형벌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형이 감경되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물론 그런 걸 고려한다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대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근데 우리 실제로는 좀 안 그렇죠. 유전 무죄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법리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를 가는 게,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권, 그게 그렇다. 근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정을 좀 봐주긴 하죠. 그래서 우리 하도 술 먹고 여러분들이 만취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이 뭐 소멸돼가지고 범죄를 무죄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워낙 악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니면 정신병을 이유로 그래서 범행 형벌이 감경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빼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형벌권 뭐 이런 것들은 형식적 평등이다. 그다음에 실적 평등은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시간을 좀 늘려둔다든지 아니면 뭐 소득과 관련해서 세금도 여러분들 돈이 많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시험 시간 배려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누진세 뭐 등등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적 평등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만 해도 여러분들 그 남녀 고용 평등 해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남자들보다 성적이 낮더라도 여성을 먼저 할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성 30% 할당이 됐으면 여자들 먼저 할당하고 난 다음에 성적순으로 그렇게 끊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거죠. 지금은 여성분들이 성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경찰이나 뭐 저기 남녀 그 교정인가요? 남녀 이렇게 검찰 이쪽에 남녀 구분돼서 이렇게 시험 보는데 보면
제가 진짜 경찰 시험은 여경 준비하는 분들은 되게 예, 격려를 많이 합니다. 어렵다고. 근데 남자분들은 제가 가끔 이렇게 신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이제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하는 얘기가 야 2년째 어떻게 성적이 똑같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적이 빨리 이제 졸업 높아져가지고 합격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이게 정체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참지를 못하고 그때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년 동안 못했던 연애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점점 이게 수험생활이 조금 길어지는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단계는 진짜 합격금 바로 밑까지 왔으면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좀 하기가 어렵긴 하죠.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올 거 딱 하나예요. 그냥 사례가 만약에 혹시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거는 실질적 평등. 합리적인 차별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무조건 결과의 평등만을 지향하는 게 형식적 평등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로 한번 그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그 부분 이제 살펴보고. 그 생활 양식으로서 민주주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 존중과 관련해서 목적적 존재, 그거 이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민혁명 이후 기본권 보장 사상으로 발전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아예 기본권으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지하게 됐다. 자, 우리 초국가적 권리 이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나중에 우리 기본권 관련해서 한 번에 묶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초국가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초국가적 권리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이걸 인정해야지만 성립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무상교육 해주세요. 이거는요. 국가가 인정 안 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뭐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법을 갖다가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권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정법적 권리 또는 국가적 권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국가적 권리 얘들은 뭐다? 국가의 인정 여부,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거 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비롯한 자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며 권력 행사의 한계로서 작용한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뭐에 반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됩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법을 만들면 그럼 나중에 그 법이 우리 헌법재판소나 이런 거 통해서 위헌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령은 제정, 해석, 그 다음에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 위반해버리면 그 법령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헌. 그 다음에 인간 존중 사상의 발달 그건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유, 평등의 실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것도 보세요. 자, 우리 헌법 10조에서 뭘 한다? 그렇죠. 인간 존엄성, 인간 존중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고 또 자유와 평등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정리된 거는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 생활 양식도 하나만 잠깐 볼게요. 그 5페이지라고 되는 거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딴 거 필요 없고요. 생활 양식으로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생활 자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들, 뭐 관용, 타협, 다수결, 토론, 양보 이런 것들 다 뭐다? 민주주의다. 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그냥 내용에 그 굵은 글씨 있죠. 그래서 민주 생활을 위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배려, 대화, 타협, 뭐 다수결, 비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민주주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이거 잠깐 한번 그 교재 정리된 거 한번 확인하고 뒷부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